아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3부 시작될 것 같은데 키워드 말씀해 주신 게 AI. 그러니까 과거에 디지털 전환이었다면 그 중심에 AI가 있는 전환, 그리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신금융화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사실 우리가 그래서 뭐 SMR, 원전, 전력기기 이야기, 뭐 송전망 많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포인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디테일한 산업적인 거는 개별 기업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전시 경제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전력과 관련되는 것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과거에 얘기했을 땐 친환경과 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모든 모멘텀의 중심을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가 커질 거고 컴퓨팅의 성능이 블랙에를 기반으로 점핑을 할 거고 그 뒤로 더 점핑을 할 거고 뭐 이 점핑을 하는 것만큼 물론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겠지만 전기의 사용량이 그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컴퓨팅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스펙을 팍팍 올릴 수 있지만 전기를 2배, 3배씩 올린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네. 전력망 하나 만드는데 전통적으로 15년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송전망 제대로 구축하는데 10년 걸려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전기도 엄청나게 하는데 발전소 짓는 거 화력발전소 지어도 1, 2년이 걸려요. 근데 사실은 그 단순 설계지 거기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거 하면 하죠.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뭐 각종 인허가나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생각을 딱 해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했을 때 AI 전 영역에서 가장 큰 타격이 나오는 부분이냐면 전기예요. 중국이 전기가 압도적으로 양이 많고 이미 준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 두 가지를 고민해야죠. 양에 있어서 말도 안 되게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게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값싸게 전달을 해야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곳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거리가 길어지면 송배전망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싸게 만들어야죠. 네. 사실은 미국에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습니다. 셰일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 이전의 모든 논리들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근데 지금의 전력 생산 시스템과 이걸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명료하게 얘기했어요. 원전이다. 원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원전은 우리 고성 월성에 대한 그 대규모 원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대규모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거기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마다 그 대규모 원전을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원래 원전은 또 바닷가에 져야 돼요. 네, 바닷가에 져야 되고 이것도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15년씩 걸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빨리 해서 7, 8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15년, 20년 걸리고 공사비 많이 들고 엔지니어링 인력 들어가고 전문 인력 필요한데 미국의 엔지니어 인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하는데 그 지역마다 원전을 져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부 다 외국에다 의존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미국은 원래부터 원자력 강국이에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소규모로 원전을 지으면 돼요. 그리고 그 원전은 무슨 엔지니어링 설계 이런 게 그렇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원전을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작은 원전들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한 다음에 가서 현장에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하나씩 한 개 더 우리 배터리 하나 더 늘리듯이 모듈식으로. 예, 모듈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소형화, 모듈화, 안전화, 이동.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짓거나 하려면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하겠다는 게 이제 SMR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원전을 추진하기 위한 4개의 행정명령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각 시기별 언제부터 뭘 해야 되고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게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뭐 몇 월 달에는 에너지부 장관 너는 뭘 해야 되고 몇 월 달까지는 무슨 장관은 뭘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거의 아주 치밀하게 짜 있어서 구체적인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 말기인 30년 전으로 해서는 실제 SMR 한두 개가 돌아가는 형태까지 가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원전을 딱딱딱딱 짓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전력 부담과 이거하고 중국하고 이 싸움도 필요 없는 거죠. 물론 그때가 되더라도 변압기도 필요하고 전선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월체 수요가 크지만. 근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미국 애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모듈화되고 소형화된
원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막대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되는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쇼티지다. 왜냐면은 우리 변압기도 막 2배, 3배 못 만들고 송배전망도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 그 관련된 인허가들 다 뜯어 고치고 몽땅 다 급행으로 다 처리를 함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선 같은 거 해적 케이블 같은 거 하면 그거 만드는데도 막 몇 년씩 걸리고 그렇죠. 옮기는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간 경제였으면 현실적 제약이 있으니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하지 않은데 지금 저희는 뭐예요? 전시잖아요. 전쟁의 시간이라는 거를 미뤄줬지만 2030년 전후로는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물자라든가 각종 시스템들이 구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당장이 아닌 게 최근에 중국에서의 그 군인들이 다 교체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내년에 전쟁을 할 거라면 주요 지휘관들을 숙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3년, 4년을 놓고 보니까 정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모든 게 시간은 내년은 아니지만 3, 4년 뒤에는 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 맞췄을 때 충분히 돼야 되고 다른 부분 AI와 관련되는 컴퓨팅과 관련돼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앞서고 반도체를 앞서지만 전기 부분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 우위 내지는 중국을 근접한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답은 SMR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 리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연료도 한루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5% 농축이 된 게 아니라 20% 이상 농축되는 농축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애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원전 시스템이 중요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얘기할 때 이거는 지금 거시적인 건데 데이터 센터 안으로 놓고 보셔도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같은 경우도 블랙엘이라든가 호퍼, 베라루비너 가게 되면 그 전압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전기를 엄청 잡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송배전 시스템이나 전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상상도 못하던 고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전력 반도체, 뭐 갈륨 나이트 반도체 네네네. 이런 애들이 원래 군사용에서만 쓰는 아주 특수한 거였는데 그거 실리콘으로 만드는 것보다 엄청 비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전기 그 한 선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뭐 최근에 한 게 100V, 200V짜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를 800V로 지금 올려야 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 변압 역할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각종 시스템들이 다 기존보다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통신 네트워크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통신도 결국 전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통신 달면 전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전기적인 하드웨어 스펙이 데이터 센터 놓고 봤을 때 광역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이전하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커진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전시 경제니까 친환경 일단 집어치고 값싸게 생산해야 되고 대용량을 해야 되고 안에서의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전기를 커버할 수 있는 요 컨셉에 맞는 애들은 모두 다 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라든가 그 개선 속도가 말도 안 되게 커질 거니까. 사실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컴퓨팅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자율주행에서 안전의 속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컴퓨팅이 필요할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AI 가지고 기껏해야 뭐 하는 거예요? 텍스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미지 텍스트 만들고, 가지고, 예. 네, 디지털에서. 이미지 만드는 것도 아주 활성화는 안 됐어요. 우리가 텍스트 가지고는 뭘 만들지만 이미지로 영상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몇 분짜리고 크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가는 순간에 데이터 양이라든가 이거는 몇십 배가, 몇백 배가 점핑을 하죠. 근데 이미지도 아직 안 됐는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 실시간으로 오는 그 동영상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하고 전 세계 자동차들 지금 0.1%도 자율주행으로 안 가고 있는데 걔들이 3%, 5%가 됐을 때 컴퓨팅 역량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걸 굳이 자율주행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로봇이라든가 이런 애들까지 써야 돼서 지금 팔란티어 같은 애들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써먹던 것들 모든 시스템들을 다 바꾸려 했다면 컴퓨팅 파워 역량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100배가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게
무슨 100년 뒤 얘기가 아니라 3년, 5년 안에 달성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 시스템과 관련되는 것들도 과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는 거죠. 야, 좀- 아니 근데 이게 예. 지금 뭐 거의 스펀지가 이제 물을 흡수하듯이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구글 CEO가 했던 말 2년 뒤에 무슨 뭐 1000배 필요하다 그랬네 데이터 센터가 그렇죠. 거의 그런 2년 게 전. 이제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025년 말 들어가지고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이제 네.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우주에다 보내는 비용이 얼마인데 왜 그 얘기까지 나오냐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전력이. 그러니까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고 태양광 하면은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말도 안 되고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는 전기의 양이 지금 생각하는 거에 10배, 100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과연 말도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제가 다르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혹은 구글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가 다른 게 이야기의 전제의 가정 수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주 관련주들도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팅처럼 우주 관련주들도 2026년에 많이 갈 수 있다고 봐요. 우주 관련. 예, 이게 아까 말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AI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려면 지상에서 더 최적화하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10년이 아니라 3년, 5년 안에 할 거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력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고 전기 관련돼서 수백 볼트, 수천 볼트라는 그 말도 안 돼.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 같은 것도 갑자기 수요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에서 뭐 전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던 신소재 방식까지 다 신소재까지. 고민해야 될 정도로 전기를 많이 필요하다. 다. 그러면 이 전제는 뭐냐면, 야, 그렇게까지 데이터 센터를 급하게 져야 돼? 라는 전제 때문에 앞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전시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블랙엘에서 기술적 병목을 한 번 돌파했고, 그다음부터 매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신다고 보면은 전기도 초입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초입부요. 성일아 기자. 네, 긴급 퀴즈. 오늘 서병수 위원님이 제일 많이 쓰신 표현, 많이 쓰인 말. 전기? 아닌가? 센스가 없어요. 엔비디아? 말도 안 되게. 네. 여러분 말도 안 되기를 몇 번 말씀하셨지 좀 세어봐 주십시오. 말도 안 되기를 말도 안 되기를 말도 안 말씀하셨으면.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 근데 이제 그만큼 상상 이상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이제 시작이라는 예. 거. 놀라기엔 이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신금융과 화폐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민간 자발적이라 국가까지 총동원해서 대규모 돈을 뿌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돈을 뿌리겠죠? 여기서도. 죄송해요. 또 웃어서 말도 말도 안 안 돼. 저도 안 돼. 이제 습관처럼 됐네요. 근데 다음번 책 제목을 말도 안 되는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출판사에 한번 제안 너무 한번 오버하면 드려보세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네.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중국이 지금 M1 공급량 엄청 늘렸고요. 예. 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을 엄청 늘리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연준 의장이 바뀌면 더 늘릴 거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 물가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도 150조 펀드라든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들을 보면 유동성이 26년에 풀리는 건 되게 정해진 미래죠. 근데 이게 과연 26년 만의 얘기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과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환율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환율과 주식시장이나 채권 가격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에 되게 큰 거고 그럼에도 이거를 예전처럼 긴축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26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MZ세대라든가 젊은 친구들을 얘기했을 때 가상자산 익숙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저축 대신 투자라는 게 되게 익숙해요. 네, 그래서 투자 네. 모임이나 와이스트릿 같은 것들도 그쵸, 젊은 그쵸. 분들이 많이 오시죠.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는 관점들도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중요하고 그럼 앞으로 MZ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네. 유동성은 커지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되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 네. 상위 탑 10 중에서 중국계 내지는
중국계 음. 출신 분들이 하는 거래소가 10개 중에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상위 거의 다 10개, 아니에요. 되게 많죠. 8개? 8개 맞습니다. 네. 딱 2개만 예외예요. 코인베이스하고 업비트. 저는 딱 생각했어요. 딱 2개 빼고 나머지는 중국 내지는 중국계예요. 그리고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란 건 엄청나게 크죠. 코인베이스조차도 그러니까 업비트가 4위권 언저리 5위권 안에 있고 업비트는 10위권 중에 후발이에요. 8, 9인가 그렇고 매년 그 거래 대금이 순위가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다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죠. 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고 가상자산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가상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에서 계속 늘려갈 거잖아요. 그건 정해진 미래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근데 여기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다 장악을 다 중국계가 하고 있고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 난리를 쳤는데도 테더의 위상이 아직도 견고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금융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미국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 우위 영역 중에 하나가 금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어영부영 방치를 하거나 하면은 사실은 전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식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장은 너무 중국 중심이니까 다 통제하고 막아버리고 못 오게 가고 네네. 우리나라 애들도 못 쓰게 하고 다 끊어버려 라는 방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순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자. 근데 공격적으로 갔는데 이미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중국과 이게 압도적으로 우위 사회. 물론 이제 이 중국기회가 하는 게 중국 내에서는 가상자산이 약하고 밖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범중국계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미국 편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그냥 이 싸움에서 아둥바둥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갈 거냐, 끊을 거냐? 아니죠. 쉐일 에너지처럼 새 판을 짜야죠. 판을 네. 뒤집어.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새 판이 뭐냐? 전 세계 금융의 50% 이상이 미국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 업체들을 모두 다 가상자산화 시켜버리면 그러면 얘가 금융이 가상자산으로 가서 이거를 같이 묶어버리면 원래 가상자산 쪽에서는 중국이 컸지만 얘네 비중이 금융이 커지는, 크니까 갑자기. 섞어버리면은 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것의 토큰화 그런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진증권의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세미나한 걸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 가서 느끼는 거야 하면 모든 것들을 토큰화 시키고 미국화 시키는 것에 미국의 모든 것들이 금융기관들이 달려들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빈훗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그냥 우리로 말하면 토스 같은 회사예요. 예, 그렇죠. 근데 토스 같은 회사에서 주식도 거래하고 하는데 암호화폐도 거래가 되고 예, 예. 그리고 예측 시장 같은 것도 열어주고 거기서 선물 옵션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열리면서 이 친구들이 점점 실물 자산과 가상 자산을 같이 다루는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주식도 할 수 있고 가상 자산도 매매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편의성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거래할 때도 굳이 현금을 예치할 필요 없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그걸로 주식도 사고 스테이블 코인도 사면서 가상 자산도 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선물이나 옵션도 같이 하고 비상장 주식도 토큰하는 것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가겠다는 전략. 이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게 2025년에 트럼프 정부가 했던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맞춰서 로빈훗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주가 차트 보시면 코인베이스나 서클은 별로 이렇게 좀 주가가 맞아요. 되게 안 좋은데 로빈훗 주가는 되게 견조해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도 이제 예측 시장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지금 주식화 토큰화 시장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예측 시장을 잡아먹게 되니까 보통 예측 도박이 스포츠 도박하는 사이트들이었는데 그 회사들 주가들은 다 폭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왜 내가 그런 도박 사이트에 가서 예측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식하고 하면서 일부러 해도 되고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서클 같은 경우에도 비자하고 제휴를 해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뭔가 하는 것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에 구분돼 있던 거를 이걸 섞어버려가지고 이쪽에 우위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메인 금융기관들은 약하니까 핀테크 쪽 하는 친구들이 선봉장에 서가지고 여기랑 같이 먹는.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로빈훗이나 소파이 같은 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랑 같이 이쪽으로 가서 뭐 비자랑 제휴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들을 다 토큰화 시키는 거죠. 일단 화폐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했고, 지금 MMF 같은 거는 지금 이미 블랙락이 토큰화 했대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미국의 모든 채권 자산, 주식 자산을 전부 다 토큰화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일부 그 로빈훗이라든가 이런 몇몇 디파이 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스페이스 X 같은 비상장 기업들도 토큰화 시켜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련돼서 무기한 선물 같은 그 가상자산 시에서는 선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거래료를 결합해서 낮추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맹렬하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섞어서 먹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섞게 되면은 이쪽은 중국이 많이 하니까 옛날 50% 했다. 이게 희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우위, 금융에서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50%밖에 못 먹었는데 나머지 50%, 각 지역별 있는 금융까지 젊은 친구들 좀 불법화되는 테더라든가 해외 거래소 이용하듯이 로빈훗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버리면, 로빈훗에서 한국의 토스라든가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쓰고 있던 예금이나 주식까지 다 글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꼭 한국 거래소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도 하이닉스 3배, 4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 있다고 해가지고 홍콩 우르르 가서 그렇죠. 거기에 급등했잖아요. 그럼 그게 로빈훗에서 제공되면요. 그래, 로빈훗에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쓰면요. 이런 식이 되는 순간에 얘기의 판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 간의 변화하고 연관되는 거고, 이거를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이게 AI 세대 간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좀 많은 우려들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제 전문 영역은 아니긴 한데 이거와 관련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최근에 어떤 분이 뭐 삼성페이의 뭐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구글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레이어 1 플랫폼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제가 뭐 여기서 강의를 할 정도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었고, 네이버하고 두나무 합병하고 그렇죠.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거래소 인수를 했죠. 맞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리플이 뭐 하고 있고, 리플과 관련되는 것들과 관련돼서 일본의 은행들하고 미쓰비시 상사하고 공동결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이것들을 오히려 기존 금융과 이 기존의 산업 경쟁력으로 오히려 여기를 선점하고 가야겠다라는 게 지금 진행 중이고, 이미 판이 짜이기 시작했고, 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세대 간 흐름이나 AI 흐름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 흐름도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주도를 안 하고 가상자산 하시는 일부 분들만 보지만 맹렬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순수한 가상자산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금융 자체가 그렇게 바뀔 거로 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유동성도 더 풍부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서 유동성을 달러 국채라면서 엄청 커진다고 하잖아요. 유동성이 커져야 전시에 각종 필요한 돈들을 좀 더 원활하게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자, AI 물자를 또. 이게 마치 어벤져스 세계관처럼 쫙 맞물려져 있어. 맞아요. 와, 지금 서병수 위원님하고 세계관 하나 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모두 다 2025년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가상자산 정책들이나 아까 토큰화 정책들도 25년에 나왔고, AI와 관련되는 블랙엘이 논쟁이 있었는데 배치되는 거, 그리고 블랙엘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AI에 대해서 컴퓨팅 파워를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들의 점핑,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글 TPU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전력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거에 필요로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을 어떻게 가고, 이런 얘기들이 2025년에 다 뿌리를 내서 단초를 쌓았고, 그것들이 멈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3년, 5년 안에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라고 믿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거대 자본들이 이미 돈을 태웠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빅테크 애들들이 그동안은 채권 발행을 안 했는데 채권 발행을 할 정도로, 자기의 지금 현금 흐름을 다 쏟고도 없고 따블,
거기에다가 전 세계의 금융 메이저 자본들도 장기 자금 묻고 따블. 거기다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는 정부의 돈까지 다 받고 있죠. 와, 거의 무슨 이 그냥 베팅하는 도박판 같은. 투자자들은 올라타면 됩니다. 예.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에. 사실은 샘 알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AI로 내가 돈을 그렇게 벌게 해줬는데 AI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비판하고 있냐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결과가 얼마나 파멸적으로 갈지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로 인해서 AI 관련 주식들이나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폭등에 근처에 없다면 25년에 느꼈던 이 감정의 10배 이상 증폭이 2, 3년 뒤에 된다면 그 뒤에 그 거품이 꺼졌을 때에도 약자부터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정해진 미래다. 그래서 26년에는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무조건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다. AI.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동성 풀리는 거에 플러스 알파가 코스닥이나 뭐 부동산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흐름에서 보셔야 2026년 투자를 봐야지 많이 올랐다고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오후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네. 있는데 이거는 거의 26년 1월 거의 초에 완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겁니다. 와이스트릿이 이렇게 좋습니다. 서병수 위원님이 이렇게 또 세계관을 펼쳐주셨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